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의 제동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이제 그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제 스키드 마크라고 해서 그 타이어 자국이 쭉 만들어져요. 그게 50m, 60m, 70m 이렇게 길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타이어 자국의 길이를 보고 당시 속도가 얼마였느냐를 이제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고에서는 당시 버스의 속도가 100m, 그러니까 100km per hour, 시간당 100km다. 속도가 100이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건 예측이지요. 이제 그게 예측 가능한 게 바로 스키드 마크와 같은 그러한 그 제동에 관련된 정보 때문에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신문 보시지만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자동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스키드 마크가 쭉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동 거리를 보면은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동 거리와 그 속력의 한번 관계를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속력이 이쪽 Y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 거리는 이제 X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얼마라고 알고 있으면은 당시에 속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야 될 것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날씨가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노면 자체가 아주 건조하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비가 오는 날, 노면 자체가 이제 물기가 상당히 젖어 있는 거고, 눈이 오는 날, 그래서 눈으로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눈이 오는 날은 상당히 미끄러 나가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제동거리가 멀 거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면이 건조한 맑은 날, 이제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그래프를 이제 색깔별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로 맑은 날을 가지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동거리를 알게 되면은 당시에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차의 속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동거리가 이만큼이었다. 당시 속력은 얼만큼이었다. 이제 그와 같은 계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이건 초당을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그 시간당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제동거리가 한 40m 정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당시 속력은 90 정도로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의 가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마찰계수 얘기를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찰계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맑은 날 경우를 본다 그러면은요, 그 속력하고 제동거리를 보시면 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제곱 형식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보면 2차 함수하고 관련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보게 되면 속력은 아마 이거에 관련된 루트가 들어간 무리 함수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택할 적에 마찰계수를 알기 위해서 속도하고 제동거리를 볼 적에 맑은 날에 팔로 해도 비율상으로 보면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동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즉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사용을 했어도 마찰계수를 구할 적에는 그 마찰계수 값이 항상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는 그런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 나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1983년에
그 법원 공부라고 하는 제 716호에서 어떤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157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하나의 판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고 제가 이제 풀이 과정에서 그림을 그려드리겠지만은 1차선으로 이제 차가 가고 있는데 앞서 가던 2차선에 있는 차가 1차선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뒤에 가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들어왔던 그 차량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을 판사가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뒤에 있던 그 차량이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그 판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사가 어떤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걸 결론을 냈는지를 유추하는 그 상황으로 재심은 나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족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표지판에 어떤 표지가 항상 나와요? 앞차와의 간격을 100m로 유지하라고 하는 그 표지판이 계속 나오죠. 그 말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통 110km가 한계 속도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앞차와의 거리를 100m 정도로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불이한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적에도 사고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해 달라. 그게 이제 교통법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논제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왜 100m를 간격을 유지해야지만이 그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은 나를 사용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역추적하는 거죠. 어떻게 판사가 그와 같은 그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논제 1을 들어가겠습니다. 논제 1의 핵심은 뭐예요? 왜 자동차와 앞차와 뒤차와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 1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기호 많이 보시죠. 그렇죠? 앞차와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저희가 논제를 구성을 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다. 첫 번째 논제는 왜 100m냐 하는 겁니다. 왜 100m냐 하는 거예요. 50m면은 어떨까요?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뭐 더 멀면 좋겠지만 100m를 유지해 달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논술의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논제 1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럼 세 개로 나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제동거리에 대해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에 관계가 없냐면은 차량의 무게라든지 크기에 관계돼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무겁건 크건 그렇죠? 또는 작건 가볍건 그런 관계 없이 제동거리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작다 그래서 제동거리가 짧고 차가 크다 그래서 제동거리가 크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의 하중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구하자는 그 수리 논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현상을, 이것도 하나의 그 사회적인 합의죠. 앞차와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또는 왜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지를 뭐예요? 우리는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 필요한 것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자동차가 갖고 있는 속력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자동차의 속력을 V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알겠지만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지만 이제 마찰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동차가 가는데 마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써놨죠. 제시문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마찰에 대해서 써놨어. 어떻게 써놨어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마찰력은 어떻게 되죠? 마찰 계수에다가 또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질량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여러분 9.8로 하겠지만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질량,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거를 이제 우리 원고에서 마찰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줘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식으로 쓴다면은 마찰 계수는 μ로 쓰겠고요. 질량,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게 이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운동 에너지가 지금 마찰력에 의한, 그렇죠? 한 1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찰력이 작용을 한 상태로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제 제동거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찰력이 한 1이 있을 겁니다. 마찰력이 한 1이에요. 1.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찰력에다가 뭘 곱해줘요? 제동거리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제동거리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으로 쓰면 마찰력은 μmg, 거기다 제동거리 얼마예요? 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한 1은 뭐로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갖게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운동 에너지입니다. mv 제곱으로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비교하게 되면 뭐 양쪽에서 뭐가 없어져요? 질량이 없어지죠. 따라서 μgl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v 제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2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속도의 제곱, 이 관계입니다. 만약에 제동거리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2μg분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지요. 지금 제동거리를 L로 보고 자동차 속도 있고요. 이건 10으로 계산할 겁니다. 마찰 계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은 자동차의 질량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종이라든지 뭐 정말 차종의 무게라든지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차라든지 조그만 소형차라든지 중형차라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제동거리는 단순히 뭐에만 의존해요? 자동차가 갖고 있는 속도, 그 다음에 마찰 계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찰 계수는 뭐하고 관계가 되겠어요? 사실은 그 차가 어떤 타이어를 갖고 있느냐 얘기했지만 동일한 타이어로 생각을 하시고 이건 또 뭐예요? 노면 상태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면 상태도 맑은 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에서는 뭘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기종에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하면 다시 한번요.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뭐라고요? 자동차 기종에 전혀 관계가 없이 갖고 있는 속력과 마찰 계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논제1에서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논제1에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래프를 보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계산하려고 그러냐면은 마찰 계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때 마찰 계수는 상황이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되겠죠. 보세요. 노면이 건조한 날, 비가 오는 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세 가지로 마찰 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료를 가지고 마찰 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우리가 식을 뭘 갖고 했었냐면 1번에서 2μgl은 어떻게 됐었어요? V제곱이었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마찰 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2gl분의 뭐가 되죠?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동거리하고 속도만 있으면 되고 중력과 속도는 10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을게요. 그래서 그 맑은 날이 0.8 나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계산에 의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표를 보고 제동거리하고 뭐만 집어넣어요? 속도 제곱을 집어넣고 이건 10으로 계산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마찰 계수를 구하는데 특히 맑은 날은 어떻게 돼요? 맑은 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마찰 계수가 얼마 나와요? 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상관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른 날, 비가 오는 날, 눈이 왔을 때 각각에 대해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찰 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구했지요? 그래서 마찰 계수를 구했고 특히 맑은 날은 얼마예요? 0.8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제 1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보시지요. 논제 1에서 세 번째는 왜 자동차와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미터라든지 초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고속도로 상에서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 퍼 섹, 그 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한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동차가 여기서 쭉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얼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100m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가 그 대체를 잘 한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적에 대책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자, 저랑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게 뭘까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략 1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초 동안은 그냥 전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학년 그 과학 시간에 뭐 배웠어요? 공주거리 배웠죠? 그게 바로 공주거리입니다. 앞에 분명히 뭐가 벌어졌네. 정말이네.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네. 그래서 브레이크까지 딱 들어가는데 얼마 걸려요? 1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1초 동안 자동차는 전진을 합니다. 그게 공주거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요? 브레이크가 밟혀졌죠? 스키드 마크가 이제 쭉 나타나서 이제 제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동거리가 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과연 필요한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계산을 이제 초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얼마로 달리고 있어요? 110km로 달린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초로 따지면은요. 30.6m/s입니다. 그럼 벌써 몇 미터 전진했어요? 30.6m 벌써 전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제동을 하겠죠. 자, 마찰 계수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마찰 계수까지 주어지고 그러면 제동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제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찰 계수 중력과 속도의 제곱입니다. 됐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주세요. 마찰 계수는 맑은 날이에요. 도로 깨끗합니다. 0.8 됐지요? 그 다음에 G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기로 했었죠. 1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가 갖고 있던 속력의 제곱이에요. 근데 그 속력이 얼마예요,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이건 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30.6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30.6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8 그럼 16이잖아요. 그럼 이거 대략 보면은 여러분 계산을 해야 돼요. 30.6의 제곱 나누기 얼마예요? 10으로 본다 그랬죠? 8이죠? 1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제동거리가 나오겠죠? 58.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와요. 58.5가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주거리, 그 다음에 뭐예요? 브레이크가 시작돼갖고 제동거리 해가지고 얼마가 나요? 58.5m. 여기서는 벌써 얼마만큼 갔어요? 30.6m 갔어요. 다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90, 얼마입니까? 80, 그럼 전체 합치면 얼마예요? 선생님 또 그러네. 89. 얼마죠? 1인가요?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90m 정도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쓸 적에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90m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글쓰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수리 논술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써요? 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했더니 대략 90m가 나오더라. 따라서 우리가 앞차와의 거리를 약 100m 정도로 유지를 하면은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뛰는 게 뭐 초등학교 때도 100m,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했고 뭐 그래서 100m 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이와 같은 것은 그 과학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그 고속도로 갈 적에 아까 표지판 봤죠? 앞차와의 거리를 100m 뛰라는 표지판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제 2를 여러분 이제 2를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논제 2를 보실 적에 일단 문장이 좀 우리가 쓰는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쓰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제가 그냥 그 판례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게 오타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논제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제 2에서는 이제 뭘 요구하나요? 지금 제심은 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 가는 차가 이제 로라 차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는 차가 이제 승용차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앞차가 그렇게 끼어 들어왔어도 뒤에 가던 차가 앞차가 끼어 들어오는 걸 보고 적당하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제동을 했으면 그 뒷차 뒤에 후방에 대략 한 13m 지점에서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었다. 다만 네가 당황을 해가지고 운전대를 옆으로 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갔고 여차저차해서 너한테도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판사가 13.4m 후방에서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 계산을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돼. 그러려면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셨지요.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중앙 분리대가 있고요. 그럼 빨간색으로 할까요? 중앙선입니다. 중앙 분리대가 아니에요. 지금 양쪽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고요. 왕복 2차선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를 나타내는 거고요. 분리선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선일 뿐이에요. 분리대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차라고 할게요. 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하고 전방 누가 있었냐면 전방에 누가 있어요? 이쪽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좀 커요. 그렇죠. 로라차입니다. 커요.
이런 차가 하나 있었어요. 요 간격이 얼마가 됐나 보세요. 40m죠. 그렇죠? 우리 저 원고에 40m로 주어져 있죠? 40m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하면은 여기서 달리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났죠.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근데 판사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좀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타고 있는 차의 속도는 이 차의 속도는 75km/h입니다. 이걸 이제 모든 계산은 이제 초로 해야 되니까 얘는 여러분 계산해 줘야 되죠. m/s로 달리고 있어요. 이 차는 어떻게 달려고 했었냐면 25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초로 바꿔주면은 여러분 계산하셔야죠. 6.9 m/s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거는 이 차가 이렇게 끼어 들어왔어도 그 상황을 뒤에 있는 차가 보고 정지를 했으면은 이 차 뒤에서 충분히 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한 거죠. 그 거리를 대략 13m로 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게 이거죠.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차가 끼어 들어오네. 벌써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려면 이게 공주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공주거리 들어갑니다. 저 차가 이상하네. 들어왔네.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네. 브레이크를 밟겠다. 그런 겁니다. 보통 공주거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는데 보통 1초 정도가 걸려요. 그럼 1초 걸렸다는 얘기는 얼만큼 진행을 했나요? 20.8m를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20.8m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벌써 20.8m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벌어져요? 이제 제동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동거리가 쭉 나타나겠죠? 그럼 이 제동거리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써서 제동거리를 계산합니다. 자, 제동거리 계산 들어갑니다. 제동거리는 L이죠. 누구의 제곱이에요? 속도의 제곱을 뭐로 나눠줘요? 2μg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계산이에요. 제가 이쪽 지우고 할게요. 자, 이 차가 갖고 있는 속도 얼마입니까? 20.8이죠. 20.8의 제곱 나눠주기 2 곱하기 자, 도로가 지금 건조해요. 아까 보셨죠? 0.8입니다. 거기다가 뭐 곱해줘요? 10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계산하면 거리가 얼마 나와요? 27m가 나옵니다. 27m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미터 전진한 거예요? 벌써 여기서 20.7m 전진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진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판사가 예측한 대로 당신이 이 차가 들어왔을 적에 문제가 있구나. 브레이크 밟아야겠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죠. 그게 전부 다 합치면 20점하고 20.7을 하면 얼마만큼은 전진한 거예요? 40점. 그렇죠. 41점. 그러니까 20하고 지금 얼마로 계산해? 이게 27이죠. 제가 잘못 썼죠. 공주거리가 20.8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제동거리가 얼만큼 간 거예요? 27 같죠. 제가 잘못 썼죠. 따라서 합하면 47.8m를 전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지요? 그러면 이 차가 뒤에 따라가던 이 차가 47.8m를 전진하는 동안에 이 차는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옆차선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끼어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 지워졌네. 그렇죠? 이 차가 이렇게 끼어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엔가 이렇게 와 있겠죠. 그렇죠? 이 위치를 잡아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키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이 차는 분명히 비스듬하게 전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이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알 수 있는 건 뭐죠? 일단 1초. 그렇죠? 1초. 더하기 이만큼 27m죠. 27m를 가는 동안에 걸린 뭐예요? 시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됐지요? 그러면 자, 그 계산 들어갈게요. 1초에다가 그 시간을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감속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한 등 감속
초속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등 감속도 운동은 뭐예요? 마이너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운 뮤g입니다. 마이너스 뮤g예요. 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0.8에다 1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입니다.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이제 감속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 속도 아시죠? 마지막 속도는 초속도 더하기 어떻게 돼요? a에다가 시간 t입니다. 그럼 시간 구할 수 있죠. 마지막 속도는 뭐예요? 정지. 초속도 주세요. 이 차의 초속도 어떻게 돼요? 어디 갔나요? 초속도가 20.8이죠. 그렇죠? 자, 20.8 플러스 가속도 주세요. 마이너스 8의 시간 t입니다. 따라서 몇 초 걸려요? 시간은 8분의 20.8초 걸립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2.6초예요. 아하. 공주, 야, 이거 이상하다. 야, 꽤 해야겠네. 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2.6초. 여기 2.6초죠. 따라서 총 몇 초 걸려요? 3.6초 걸립니다. 그럼 3.6초 동안에 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차가 만약에, 자, 여기를, 여러분들,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이 차가 만약에 직선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 거리를 계산할게요. 얼마만큼 갈 것 같아요? 3.6초 가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당 6.9m로 달리고 있었죠. 초당 6.9m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6.9 곱하기 몇 초? 3.6초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럼 미터가 나오겠죠. 얼마큼 했어요? 24.8m 전진을 합니다. 이때 말한 24.8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선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차가 직선으로 했다면 24.8이에요. 근데 이 차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4.8이라고 하면 이 비스듬한 거리를 얼마로 보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 계산이에요. 이 비스듬하다는 얘기는 그 비스듬한 거를 뭐 90도로 꺾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몇 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45도? 45도도 곤란하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암만 꺾고 들어온다 해도 30도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30도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대각선 거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거리가 진행한 거리가 얼마예요? 24.8만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코사인 30도 정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정도면 무난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 정도를 곱해주면 코사인 30도가 0.8 정도 되죠. 그렇죠. 0.8 정도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예측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 한 20m 정도 직선 거리로. 한 20m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직선거리로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부터 20m 전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원래 떨어진 거리가 4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 돼요? 60이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60입니다. 거기서 요 차가 진행한 게 47.8이에요. 그러면 60에서 47.8을 빼주면은 이건 대략해도 되겠죠. 대략하면 한 13이 안 되겠죠. 12에서 한 13 정도로 물론 그걸 계산해서 뭐 12.2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는 거예요? 12에서 13이 나오죠. 그러면 원고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여러분 원고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스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요 직선 거리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저는 한 30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그랬고, 여러분들이 있을 적에 나는 30도는 아니다.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쓰게도 돼요? 나는 한 23으로 쓰겠다. 그럼 이거를 23으로 쓴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40에다 23을 하면은 60 한 3 정도가 되니까 요 거리가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그쵸? 한 14m, 15m 나오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3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비스듬한 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공주거리를 계산하는데 1초를 썼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 양반, 근데 보통 공주거리는 한 0.8초라든 0.9초 정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1초 정도 잡아줬죠.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교과서에서 봤더니 공주거리가 0.8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0.8초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약간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공주거리 설정, 비스듬하게 갔다고 하는데 이 비슷하게 간 거의 각도를 선생님은 30도로 얘기했었죠. 각도를 나는 10도로 할지 20도로 할지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하고 이 거리를 그렇다 해서 코사인 10도를 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 경우에는 한 23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은 이 차가 비스듬하게 갔었어도 뒤에 가는 차가 상황을 판단해서 제동을 하면은 그 차 뒤에, 그러니까 차가 이제 비스듬하게 가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차 뒤에 대략 한 12에서 13m 정도 뒤에 정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판사의 그 문장을 한번 보시죠. 논제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재심은 나예요. 재심은 나에서 중략 정도를 보시죠. 여러분 원고 보시죠. 중략 한번 보세요. 자, 이를 토대로 판시와 같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여 보면 피고차 운전사로서는 앞에 있는 거 로라차입니다. 로라차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보고 급제동하면 로라차 후방 약 13m 지점에서 충돌 없이 정차할 수 있었고 중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는 요 과정을 요 값을 대략 뭐로 본 거예요? 13 정도로 계산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계산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는 좀 얘기를 한두 가지 더 하고 강의를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사회적인 합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앞차와의 거리를 왜 100m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1년에도 한두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됐던 또는 먼 사람이 됐던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제동거리를 가지고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고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건널목에서도 이제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주 그 끔찍한 거지만 이건 강의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면은 차가 오면서 사람이 받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공중으로 뜹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공중으로 떠가지고 이제 바닥에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당시에 그 자동차가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또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의 대부분은 운전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사고 바로 그 당시에 차 속력이 얼마가 됐느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한 내용은 뭐예요? 스키드 마크에 의해서 스키드 마크가 얼마만큼 났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속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km를 달렸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도로의 한계 속도는 만약에 80km다. 그러면 운전자의 책임이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해가지고 뭘 판정하는 거예요? 과실을 판정한다든지 오늘 판사의 판시도 한번 보셨죠?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이 더 조심했으면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따라서 당신한테도 사고의 책임이 일부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기반을 두고 어떤 사회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더 내드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사갖고 저도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게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제 수학적인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나온 겁니다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젊은 그 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34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가 뭐예요? 왜 앞차와의 거리를 100m로 유지하느냐도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질문과 답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는 도서관에서 한번 책을 빌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젊은 철학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는 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함수는 전형적인 무리함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함수라는 거를 어디서 느끼셨냐면은 첫 번째 제시문에 들어갈 때 표를 보시면 맑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해가지고 뭐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형태만 보면, 모양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는데 전형적인 이제 무리함수 형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꺾이느냐는 루트 안에 상수가 그렇죠. 상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상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상수값이 작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거리하고 그렇죠. 제동 거리하고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 관계죠. 그렇죠? 속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서 그래프에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보면 그렇죠? 이 함수 자체는 무리함수로서 정의역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거리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봤을 적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무리함수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속력이 오는 것은 아까 보셨겠지만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 제곱 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곱 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뭐예요? 이쪽으로 다 옮겨놓고 뭐예요? 루트를 씌웠겠죠. 그래서 무리함수가 오는 거고요. 거리로 보면은 누가 살아있어요? v 제곱이 살아있으니까는 어떤 형태가 나와요? 이걸 이제 거리로 본다는 얘기는 이거의 역함수죠. 역함수로 보면 무슨 함수가 나와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이와 같이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은 무리함수와 2차 함수의 어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누가 된 거예요? 속력 V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V 이퀄 얼마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온 거예요? 루트 함수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를 1학년 2학기에 배웠지만 그 무리함수가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돼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스키드 마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보면 오늘 배운 스키드 마크는 뭐예요? 무리함수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정돈하고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앞차와의 거리를 100m를 뛰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지요. 그건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 가지고 왜 100m를 뛰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보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수리 논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예로 이제 배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말고도 어떤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상황을 보고 왜 그렇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